야담 이야기. 처녀는 앵두 같은 입술을 벌리며 한 시골 총각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다가 섣달그믐께 방학이 되어 집에 와 있었는데 마침 고개 너머에 있는 한 훈장의 딸과 약혼이 되었습니다. 정월 보름날 총각은 각시도 볼 겸 장인으로 된 스승님께 세배도 할 겸 겸사겸사하여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처녀의 집에 가 인사를 하고 놀다가 돌아가겠다니 장인이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보름이라 저녁을 일찍 해먹는 날이니 저녁을 먹고 가게. 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쥐불놀이를 구경하고 밤이 깊어서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는데 그 고개가 바로 도깨비들이 많다고 소문난 귀신고개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우룰창창한 숲속을 터벅터벅 걷던 총각은 고개가 가까워 올수록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다. 그가 오르막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이 귀신고개에 도깨비들이 있다더니 이제 정말 나오는가 보다. 하며 획 돌아서서 보니 흘러가는 검은 구름대밖에 더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걷는데 또 등 뒤에서 왈각달각 소리를 내며 귀신이 따라왔습니다. 총각은 또 멈춰섰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이구나. 총각은 걸음을 빨려도 보고 슬렁슬렁 뛰어도 보았지만 귀신은 그냥 그만한 속도로 쫓아왔으며 뛰면 뛸수록 더욱 요란한 소리를 내며 쫓아왔습니다. 총각은 점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마루에 올라선 다음에는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며 달릴수록 그놈의 귀신은 힘도 안 들이고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냥 쫓아왔습니다. 입속으로 경문을 읽어도 쓸데없었습니다. 총각은 자기 집 앞에 이르자 귀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며 울타리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부모들이 달려나와 보니 물투성이 된 아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졌는지라 안아들여다 가마목에 눕히고 어머니는 아들의 신을 벗긴 후 난데없이 발목에 감긴 연주를 풀어던지고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총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얘야, 도대체 웬일이냐? 귀신고개에서 도깨비를 만났어요. 그러게 내가 뭘 하더냐? 일찍 돌아오라고 했는데. 장인께서 저녁을 먹고 가라기에 늦었어요. 그날부터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부르고 구슬해도 쓸데없었습니다. 잔치날은 다가오는데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부모들의 속은 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랑이 급병에 걸려 잔치날을 미룬다는 기별을 처녀 집에 띄웠습니다. 훈장은 이 기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녀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서야 잔치날을 미루겠소. 무슨 곡절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주고받는 말을 잠잠히 듣고만 있던 딸이 느닷없이 남복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자기 남복을 해선 뭘 하겠느냐? 제가 가서 신랑을 보고 오겠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아버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님께서 소녀를 맡기시려고 허락하신 남편이온데 사주단자만 받아도 모르겠는데 잔치날을 며칠 앞두고 병이 중하여 누워있다니 그러다가 죽고 보면 나만 망분과부가 될 게 아닙니까?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소녀 과부가 되어 독수공방하면 부모님인들 보기 좋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야 어찌 가만히 있으며 가만히 있은들 내 맘이 편하겠습니까? 남녀가 유별하니 여자의 몸으로는 갈 수 없어 남복을 요구하니 아버지의 옷을 줄여준다면 소녀 입고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오겠나이다. 훈장은 딸의 말을 옳게 여겨 부인 보고 옷을 줄여서 주라고 했습니다. 남복을 한 처녀는 머리에 검정댕기를 매자 신랑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기체만강하십니까? 자넨 누구더라? 총각의 아버지는 남모를 미인 총각의 인사를 받으며 되물었습니다. 자제분의 글방 친구입니다. 그래? 아무개요. 어디로 갔습니까? 말 말게.
무슨 놈의 귀신이 붙었는지 누워서 앓고 있다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훈장네 집에 놀러 온 걸 보았는데요. 그러게 귀신이 붙었다질 않나. 한번 보고 갈 수 없겠습니까? 총각의 아버지는 먼 곳에서 온 친구가 보고 가겠다는데 못한다고 할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 너 그새 몰라보게 축했구나. 대체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처녀가 신랑 곁에 쪼그리고 앉으며 병문안을 하자 총각은 여자처럼 곱게 생긴 이 사람을 눈주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누군지 딱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이엔 지난 보름날 선생님한테 가서 새해 인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도깨비고 개에서 귀신을 만났다오. 무슨 놈의 귀신인지 이 애가 서면 그 놈도 서고 이 애가 걸으면 그 놈도 따라 걸었다오. 그 바람에 놀라 병이 났는데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굿을 해도 효험이 없으니 글쎄 잔치날은 당금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어머니, 너무 근심하세요. 그런데 그때 다른 걸 본 건 없습니까? 그날 이 애는 어찌나 놀랐던지 신의 연줄이 따라온 것도 모르더구만. 들어보니 병이 날 일이 아닌데 병이 났구만요. 어떻게 하는 말이오. 이 친구가 연줄에 걸려 놀랐군요. 각 씨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엔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공부를 괜찮게 한다 했더니 허태꿈 그래. 남자 대장부가 그만한 일에 놀라고서야 장차 무슨 일을 해내겠나. 낯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고 회떠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총각은 괄시를 당하는 것 같아 한마디 대꾸했습니다. 자네 모르고 하는 소릴세. 임자가 한번 그놈의 귀신에게 걸려보게. 용 빼는 수가 있나. 하하,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이야. 자네가 밤길에 오다가 땅에 떨어진 연줄에 걸린 걸 모르고 끌고 오다 보니 연이 언 땅에 끌리면서 왈가닥 소리를 낸 게 분명한데 평상시에 그 고개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데다가 밤이어서 겁부터 먹다 보니 놀란 것일세. 자네 정 믿기 어려우면 우리 연을 하나 사다가 내게 하세. 사올 게 있어. 그날 저녁 신을 벗기며 볼라니 총각 말대로 연줄이 걸려온 걸 벗겨서 울타리에 걸어놓은 채로 있다니까. 신랑의 부모들이 들어보니 아들 친구의 말이 그럴싸했습니다. 그때 정월 보름날이면 연놀이를 하다가 액막이들 한다면 연을 떼어버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밤이 되어 바람이 자니까 그 연이 땅에 떨어졌을 깨고 그것이 발목에 걸린 걸 모르고 끌고 오다 보니 연대가리의 참대가치가 땅에 끌리면서 소리를 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구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난 신랑이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그 연을 발목에 걸고 걸어도 보고 달려도 보니 과연 연이 땅에 끌리면서 그날 밤에 들은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고. 그래도 내 말이 틀리는가? 젠장. 그런 걸 그만 속았네. 총각의 병은 마음에서 난 병이라 마음이 돌아서니 병이 인차 뚝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다짜고짜 가짜 총각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으나 누구인지 몰라 망설이다가 그저 감사하오. 하고 인사하니 오히려 대방에서는 낯이 밝아서 손을 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들마저 아들의 병을 고쳐준 아들 친구의 소행에 감동되어 그를 집으로 잡아 끄는 바람에 난처하게 된 처녀는 집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잔치에 꼭 오겠습니다. 하고는 쫓기듯 달아났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오자 처녀는 샛별 같은 눈을 들어 신랑을 잔인하게 바라보며 앵두 같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를 알만하신가요? 그건 내가 묻고 싶던 말이오.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구요? 다 세우면 아실 거예요. 잘 계셔요. 그 말에 총각은 우두커니 선 채로 다 세우라? 다 세우라?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하고 무릎을 탁 친 총각은 그제야 그 총각이 반짝이는 샛별 같은 눈이며 보동보동한 손이며 꾀꼴새 같은 목소리를 생기하고 그가 바로 자기의 아내될 처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막 달려가 언덕에 올라 바라보니 처녀는 어느새 먼 곳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옛날에는 임금이 아들을 장가 보낼 때면 간선을 하였는데 신하들이 수소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물 꼽고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총명한 처녀를 4~5명 뽑아다 놓고 임금이 직접 보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은 간선에 뽑히지만 나머지는 간선을 보였다고 하여 시집을 못 가고 궁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임금하고 말이 있던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가 하는 데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한 선비의 딸이 물망에 올라 간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라 딸은 초라한 가마를 타고 아버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때는 섣달치고도 가장 추운 소환 대목이라 살을 에이는 찬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짐군들도 맥이 지나여 고개를 넘어서자 주막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마가 주막집 마당에 이르자 가마문을 열고 애야, 얼마나 추웠느냐? 얼른 내려서 몸도 녹이고 자고 가자. 라고 하던 늙은이가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리며 얘야, 이게 웬일이냐? 하며 느닷없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선비보다 먼저 와서 주막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한 고을 군수로 부임해 가던 원님이 초라한 가마가 들어오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가 가마문을 열던 노인이 곡성을 터뜨리자 나조를 시켜서 웬일인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상감마마의 부름을 받고 간선에 뽑혀가던 이규수가 얼어 죽어서 부친 되는 노인님이 울고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뭐시, 그런 편이라고 있나?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구원할 수도 있겠으니 속히 들어다 따뜻한 내 방 아래목에 눕히고 구굽토록 하여라. 원님의 분부가 내리자 나졸들은 물론이요. 주막집 주인과 객들이 모두 부산을 피우며 돌아가는데 원님이 손수, 사양과 청심환을 더운 물에 타서 한 숟가락 2숟가락 처녀의 입안에다 떠넣었습니다. 이리하여 처녀는 밤중에 개복하였습니다. 이튿날 선비와 딸은 원님 앞에 꿇어앉아 사또님의 은혜 백골란망이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저가 개복했으니 천만다행이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팔에 끼었던 집토끼 털로 만든 토시를 벗어서 주며 내 몸에 지닌 것이 없으니 이거나마 가지고 가면서 한 길을 막도록 하시오. 원로에 조심해 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비와 딸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소녀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뿐인데 사또님의 은혜에 대를 두고 있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원님과 작별하고 올라오는데 딸은 아버지 보고 토시를 끼시라 하고 아버지는 딸더러 어서 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활개치며 걷는데 추울 리 있나? 가마 안에 웅크리고 앉은 내가 춥지.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어서 내나 끼어라. 가마안은 방풍이 되어 춥지 않사오니 늙으신 부친님께서 어서 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엔 한 짝씩 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임금님이 선을 볼 때 구구이 누구의 딸인가고 물을 것 없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꽃방석마다 아무 고을의 아무개라고 아버지 이름을 써놓아 처녀들은 자기 부친의 이름을 보고 그 꽃방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용상 위에 앉아서도 묻지 않고서도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이름난 처녀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꽃방석 위에 나비처럼 사뿐사뿐 꿇어앉는데 한 처녀만은 꽃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뒤에 꿇어앉았습니다. 임금은 그 처녀가 선비의 딸임을 알았으나 어째서 꽃방석에 앉지 않는지를 알 리 없었습니다. 저 소저는 어찌하여 방석에 앉지 않는고?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뿌리 없는 나무 어디 있으며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나이까. 소녀 앉을 방석 위에 부치님의 성함이 있사옵기에 깔고 앉을 수가 없는 줄로 아뢰옵나이다. 그제야 임금은 과시총명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효녀로다 하고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며 처녀들의 총명재질을 알고저 이것저것 문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그러자 처녀들은 뒤질세라 법이여 귀신이여 양반이여
임금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 소저는 무서운 게 없는고. 예,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 제일 무서운고. 식솔은 많은데 쌀독에서 바가지 긁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지. 나를 놓고 봐도 국고에 돈과 쌀이 없어서 만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고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과시, 나라 쌀떡을 책임질 만한 주부의 대답이로다. 임금님은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가타부타 대답은 아니하고 또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이 제일 좋은고? 그러자 이번에도 처녀들은 너도 나도 모란꽃이요 매화꽃이요 장미꽃이요 령꽃이요 하고 제각기 말하는데 선비의 딸만은 꽃 중에서 제일 좋은 꽃은 목화꽃인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대답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 뜻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목화꽃으로 말하면 향기도 없고 빛깔도 보잘것없는데 무엇이 그리 좋은고? 하고 캐물었습니다. 목화꽃으로 말하면 꽃이 피었다 지고 결실하게 되면 목화가 되지 않나이까? 그래서? 그것을 타서 만백성은 물론이요. 임금님의 옥체를 보존하시도록 추위를 막을 수 있사오니 이보다 좋은 꽃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이 간선에 뽑히어 임금의 아들과 잔치를 했습니다. 그 후 임금이 돌아가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선비의 딸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종일가야 웃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임금은 의아쩍게 여겨 중전께서는 한낱 시골 선비의 딸로서 왕후까지 되었는데도 멋이 부족하여 웃을 줄을 모르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상감마마의 은총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사오나 맘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그러하옵나이다. 무슨 사연인지 짐에게도 알릴 수 없단 말인고? 국사의 밥비도는 상감마마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아뢰지 못했나이다. 라고 말하니 새 임금은 어려워 말고 어서 들려주시오. 이리하여 선비의 딸인 왕후는 간선 보러 올 때 이를 이실직고 하고는 그런 고마우신 사또님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처럼 상감마마를 모실 수 있는 기쁨을 가졌사온데 그 은혜 만분의 하나라도 갚지 못하여 웃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용서하오, 중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임금이 즉시로 영의정을 불러 아무 때 수원고개 아래 주막집에 들러간 군수를 알아서 대령케 하라고 하명하니 어명이라 불과 며칠 만에 그 군수가 어인 영문인지 모르고 불리워왔습니다. 왕후가 집토끼털로 만든 토시를 군수에게 내보이며 알만한가고 물으니 그는 깜짝 놀라며 아무 때에 간선 보러 가는 규수에게 준 자기의 토시라고 했습니다. 왕후는 자기가 바로 그때 그 규수라고 말하고 나서 군수를 반겨 맞았습니다. 왕후는 군수를 친부모 모시듯 하였습니다. 후에 군수는 순풍에 돛단 듯 벼슬길에 올라 정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집토끼 정승이라는 뜻으로 가토정승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옛날 한 양반의 아들이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이만하면 과거를 볼 수 있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봉꾼인 이 양반의 아들은 범같이 무서운 아버지의 우격다짐에 못 이겨 절에 가서 글을 읽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불공들이고 돌아가는 유부녀들을 남몰래 겁탈한 것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점쟁이를 만난 김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는지 한번 점을 쳐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은전 5잎을 점쟁이의 손에 쥐어주며 갈 길이 바쁘니 자기 전부터 쳐달라고 했습니다. 하하, 내가 점을 치다가 이런 점은 처음 보았소이다. 도대체 점괘가 뭐라고 나왔어? 창룡사나 개월치미요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했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글쎄올시다. 나도 점을 수천 번 쳤으나 이런 점은 처음이 올시다. 그것도 풀지 못하는 주제에 점을 쳐. 양반의 아들은 팩소리를 지르며 발길로 점쟁이를 차놓고는 엽전을 도로 빼앗아쥐고 홀 가버렸습니다. 그런 양반의 아들이건만 운수가 좋았던지 애비의 덕을 입어 중년에야 과거에 급제하여 황해도 해주 부윤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마에 점잖게 올라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가고 가던 그는 어느 갈림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저쪽에서 신랑이 탄 꽃가마가 달려오더니 갈 길이 급했던지 부윤이 앉은 가마가 지나갈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하잘것없는 신랑 가마가 원님의 행차기를 가로 건너가다니? 예의범절도 모르는 저런 방자한 놈 봤나? 부윤은 괘씸한 생각이 울컥 치미는지라 묻지 말고 저 안에 있는 놈을 붙잡아 말꼬리에 달고 가자. 하고 추상 같은 영을 내렸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이 달려들어 신랑의 두 손목을 결박지은 다음 그를 말꼬리에다 달아맸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어도 뒷발에 채여서 죽겠는데 말에 채찍질까지 하니 신랑은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는 동방화촉은 고사하고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생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원통했습니다. 신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해도 미어지는 가슴을 달래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놓인 꽃가마를 보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가마를 영구로 삼아 신랑의 시체를 가마에 모시게 하고 새 이불안을 뜯어내어 자기 가마에 씌운 다음 소복단장하고 가마에 올라앉아 신랑네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여 잔치날 난데없는 삿갓가마가 신랑 가마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삿갓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서 남편의 장례를 지내고 난 세각씨는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참을 수가 없나이다. 남편의 원수를 꼭 갚겠사오니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 한 벌만 주십시오. 아들의 시체를 모시고 삿갓가마를 타고 와서 장례를 지낸 것만 해도 보통 여자가 아닌데 피에 맺힌 아들의 원수까지 갚아주겠다니 말릴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의 시부모들은 그에게 원수가 다름 아닌 해주사이니 부디 조심해서 처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로 세각씨는 남복을 하고 해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아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읍내의 아전들도 원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타지방에서 온 시골 총각이야 말해 무엇하랴. 세각씨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남복을 벗고 기생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기생보다 출중하면 계집을 좋아하는 원님을 조용히 만날 수가 있을 것이며 잘만 하면 원님의 부중기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각씨는 집에 돌아가 재산을 털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퇴기기생과 명창기생들을 찾아다니며 가무를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남동생을 데리고 해주로 내려가서 집을 사고 개월기생집이라는 문패를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해주 일판에 어중이 떠중이 활량들과 알건달들이 밀려들더니 이는 해주 바닥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기생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고 남자로 생겨나서 개월기생을 못 보면 병신이고 대장부 아니라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다하는 양반 나으리들도 개월기생을 찾아갔습니다. 헌데 그들은 개월이가 어찌나 유염한지 보기만 해도 뼈마디가 물러앉아 그의 손목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녹초가 되어 새끼를 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개월이란 기생이 어찌나 도도한지 고을 양반들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만 손님을 맞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부중의 벼슬아치들이 남먼저 그를 조용히 만나려고 뇌물을 보냈건만 한 달 안에는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 꽉 차서 받지 않고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소문이 고운 여자라면 오금을 못 쓰는 해주부 윤의 귀에 안 들어갈 리 만무했습니다. 기생 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얻어들은 부윤은 달밝은 보름밤에 변복을 하고 따라 나서는 나졸들을 돌려보낸 후 단신으로 살그머니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기방에 앉았던 육방나으리들이 내 꼬리 봐라 하고 주랭랑을 놓는 바람에 개월이는 묻지 않고서도 이자가 바로 사또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습니다. 예, 아무개야. 얼른 방을 깨끗이 닦고 새우를 편 다음 꽃방석을 내다 놓고 사또 영감 모셔라. 아무개야, 너는 대문을 닫아 걸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말아라. 사또는 기생이 자기를 위해 부산을 피우는 것이 은근히 기뻤습니다. 사또는 방에 앉자마자
어느새 새 옷을 갈아입고 분단장을 다시 하고 들어오는 기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실로 방금 솟아오른 달덩이여 몸매 또한 물찬 제비라. 아까 문 밖까지 마중 나와 모시지 않아 고깝던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또님께 누추한 저희 집을 이렇게 찾아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첫날 각시처럼 아장아장 걸어들어와 아미를 숙이고 무릎을 꺾고 앉으며 예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황홀했던지 입을 해벌리고 엉덩방아를 찢던 사또는 과시 소문과 다름이 없거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재주가 하도 뛰어났다기에 내 한번 보려고 나왔노라. 하고 점잖게 화답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노래와 시조로 간을 녹이니 얼큰하게 된 사또는 좋아, 좋아. 그대는 내 품에만 안기려고 다른 놈들을 거들 떠보지도 않았구나. 내일 중으로 너를 부중기생이 아니라 아내로 맞을 테요. 요 귀여운 거사. 하며 기생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사또님께서는 취하셨나 봅니다. 그래. 나 취했구나. 기왕 왔던 바에 하룻밤만 자고 갈까? 소첩은 하룻밤만이라면 싫어요. 매일 밤. 하하, 그래? 그럼 오늘부터 영원할 동방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여라. 개월이는 술상을 물리고 품속에다 비수를 품은 다음 방에 들어와 비단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 옷을 헐헐 벗어던지던 부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여직 내 이름을 묻지 않았군.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개월이라 부르옵니다. 개월이라? 개수나무에 걸린 다리로구나. 그 이름 참 좋다. 이름만 좋고 저는 나쁘시단 말씀이옵니까?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자리에 누우려던 사또는 보름달빛이 베개울을 환하게 비추는지라 그 빛을 따라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거무칙칙한 산이 우뚝 솟았는 것이 눈에 띄어 저 산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창룡산이라고 하옵니다. 뭐시? 그 말에 사또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절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오다가 점쟁이를 만나 신수점을 친 것인데 그것인즉 창룡사나 개월치며 배년붕반 원무심이라 라고 한 그것이었습니다. 창룡사나 개월침이란 창룡산 아래 개월의 베개란 뜻이요. 배년반이 난달이 둘이니 2월 보름이라 바로 오늘이요. 원무심이란 무엇인가? 옳지. 원자에서 마음심을 떼고 나면 죽을 사자로다. 아차, 내가 오늘 개월의 베개 위에서 죽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질 법이 어디 있단 말인고? 한데 설마 저 계집이 나를 죽이냐? 아니면 어떤 놈이 숨어 있단 말인가? 사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낌새를 알아챘는지 개월이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고 그한테 다가섰습니다. 개월이는 방금 전과는 판판 달리 얼굴이 이그러지고 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사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몸이 후들후들 떨려 뒤로 물러 앉았습니다. 너 인연 장난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게 무슨 짓이냐? 장난? 홍, 누가 철천지 원수와 장난을 한다더냐? 뭐? 원수라니?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보는데 원수라니? 그게 어디 될 말이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잘못한 일이 한두 가지냐? 내 놈이 부사로 도입하는 첫날부터 무고한 백성을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장가가는 신랑을 처참하게 죽이고서도 죄가 없단 말이냐? 지난 반년 동안에 내 놈이 지은 죄만 하여도 쌓아놓으면 저 창룡산보다 더 높을 게다. 그래도 잘못한 일이 없단 말이냐? 내가 바로 내 놈의 손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신랑의 각시다. 그래도 죄가 없단 말이냐? 그제야 사또는 원무심이란 글자의 함의를 깨닫고 앞을 보니 기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수를 꼬나잡고 다가서는지라 질겁해서 여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날아드는 몽둥이의 이맛빼기를 얻어맞고 눈앞이 아찔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돌아서는데 어느새 칼이 가슴에 푹 박히니 소리를 지르며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개월이는 다시 소복단장을 하고 죄를 지낸 후 억새야, 어서 집에다 불을 질러라. 그리고 빨리 떠나자.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 길로 개월이는 삿갓가마를 타고 바람같이 사라졌는데 불을 끄려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기생과 사또가 불 속에서 재가 된 줄 알고 미인의 운명이란 단명이라니까. 창룡산의 호랑이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길을 펴게 됐네. 하고 말했습니다. 첫날 밤 서로 옷고름을 풀며 옛날 중원에서는 인간 70고래회라고 늙은이 나이 70세가 되면 쓸모없이 밥축만 내는 폐물이라고 땅속에다 혼자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이래 동안 먹을 수 있는 생쌀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한 왕자는 부친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중원의 고려장을 본받아 부왕을 산장하고 60이 넘은 노인은 무조건 생장을 하라고 국법을 내었는데 이것을 일러 고려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절에 한 고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이 없고 소가 없다 보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였고 그의 아내는 삭발레를 하면서 겨우 그날그날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기쁘기는 한량없었으나 그 대신 아내가 일할 수 없게 되어 가뜩이나 쪼들리던 살림은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설상가상으로 산후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약 한 첩 못 쓰고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김서방은 하는 수 없이 넉 달이 된 아들을 꽁져 안고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며 젖동량을 하여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데리고 한 대감네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네 집에는 김서방의 아들과 동갑인 딸이 있었는데 둘은 만나는 날부터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어려서는 눈만 떨어지면 둘이 함께 소꿉놀이에 팔려 해가 뜨고 지는 줄을 몰랐고 크면서는 글방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김서방의 아들은 벌써 18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생 속에서 살아오신 아버지가 편안한 날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 60이 되면 고려장을 지내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담은 몇 해라도 아버지를 더 편안히 쉬게 하려고 자기가 대신 대감집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네 딸은 비록 김서방 아들이 종이기는 하나 어려서부터 소꿉놀이 신랑인데다가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하다는 걸 알고 은근히 사모하던 차였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가끔 어렸을 때 신랑 신부로 놀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첫날 밤 놀이할 때 서로 옷고름 푸는 흉내 내면서 많이 웃었던 게 생각이 나네. 진짜 너와는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은 남몰래 점점 깊어갔습니다. 헌데 그때 김서방은 어느새 60세가 되어 당장 고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은 아버지가 넉 달 된 자기를 안고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젖동량하여 자기를 기른 정과 어린 자기가 계모의 손에서 구박을 받을까봐 호라비로 늙으면서도 후처를 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니 차마 그 아버지를 생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햇빛이 잘 드는 양지 쪽 산비탈에다 미리 땅굴을 파 돌집을 지어놓고 아버지가 60살이 되니 아버지를 그곳에다 모셨습니다. 아들은 정작 땅굴에 아버지를 두고 생이별을 하자니 발이 떨어지지 않아 피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버지, 국법이라 자식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아무쪼록 진지를 제때에 드시고 해가 뜨면 햇빛을 쬐시고 밤이 되면 잡념을 버리시고 일찍이 주무시옵소서. 그 후 아들은 매일 밥을 날라다 떼창구멍으로 들여보내고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그날그날 듣고 본 일들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알려드려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대감집 딸이 얼굴에 수심을 가득 담고 가만히 김서방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연을 물으니 외국에서 사신이 와서 3가지를 알아맞추라는 난제를 냈는데 아직까지 조정의 문무백관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남의 업수임을 받고 침략을 받을 것이므로
지금 조정은 물론이려니와 온 나라가 수심에 잠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맞추는 사람에게는 만금상의 벼슬까지 준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무덤인 땅굴에 간 김서방의 아들은 아버지, 석반을 받으세요. 하고는 쭈그리고 앉아 낮에 대감집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했습니다. 그릇을 내보내면서 아들의 귀에 대고 여차여차하게 그 세 가지를 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김서방의 아들이 대감을 찾아가서 자기가 그 문제를 풀이하겠노라고 여쭈니 대감은 회색이 만면에서 정말로 알아맞추고 돌아오면 내 자네를 사위로 삼겠노라며 즉시 그를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 새 옷을 갈아입힌 다음 말을 태워 대궐로 보내었습니다. 웬 시골 총각이 난데없이 나타나 국난을 제거해 주다니 왕은 다소 못 믿어왔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행여나해서 즉각 문무백관을 불러들이고 외국 사신을 모셔왔습니다. 그 사신이 세조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새 새끼가 무슨 새인고? 네, 공작새로소이다. 저 새가 이 나라에 오늘로 아무 것을 먹여도 먹지 않으니 무엇을 먹이면 살려낼 수 있을까? 네, 우리나라 속담에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이 치랴 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납거미줄을 걸어다 먹이면 살 줄 아옵니다. 그래서 당장으로 납거미줄을 걷어다 주니 공작새는 그걸 납작납작 받아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에서는 공작새를 기르지 않아 아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신이 또 물었습니다. 이 나무 방망이는 무엇인가? 네, 홍두깨 방망이로소이다. 보다시피 이 홍두깨 방망이는 앞뒤가 꽃같이 굵은데 대체 어느 쪽이 밑이고 어느 쪽이 위인가? 네, 물에 잠가보면 알 것으로 아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인고? 네, 나무는 같은 나무라도 밑쪽은 더 단단하고 무거운 물에 더 잠길 것이오나 우쪽은 그보다 덜 잠길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신은 입이 막혀 눈만 디룩거리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백마 두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말 두피는 모두 암컷이고 크기가 털빛깔 할 것 없이 똑같은데 대체 어느 것 네 어미 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이겠는고? 네, 저 말두필이 확실히 어미말과 새끼말이라면 소인은 저걸 마구간에 끌고 가서 먹이를 먹여보면 인차 가려낼 수 있나이다. 어떻게 가려내겠는고? 내 구유 쪽에다 곱비 길이가 꼭 같게 두 말을 메고 구유 한복판에다 여물을 놓으면 알 수 있나이다. 어떻게 아는고? 네, 고개를 수긋하고 제 앞에 여물만 먹는 것은 어미말이고 제 것은 놔두고 남이 것부터 후벼다 먹는 말은 새끼말이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고? 네, 비록 짐승이오나 제 새끼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거 하나이다. 어미말도 배가 고프니 먹기는 합니다만 제 앞 이것을 먹을 국리뿐이지 새끼의 몫은 거들떠 보지도 않사옵니다. 오히려 철 모르는 새끼말이 제 앞 이것을 후벼 먹어도 가만히 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되어 김서방 아들은 만금상을 타고 돌아와 대감집 딸과 잔치를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절을 받은 김서방은 기쁘기는 하였으나 한편 날이 갈수록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은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얘야, 내가 이번 걸음에 만금상을 타고 장가까지 들어 내 죽어도 원이 없다만 한 가지 근심이 있구나. 이제 앞으로도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너를 부를 텐데 이 애비가 죽은 뒤에 넌 누굴 보고 물어보겠느냐. 아무래도 장차 너에게 화가 미칠 터이니 일찌감치 대왕님께 사실을 고하고 죄를 청하여라. 이 늙은 것이 국법을 어기고 남몰래 살아남아 한 노릇이니 죽여도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내사 이미 죽은 몸이니 두 번 죽는 게 아까울 게 뭐냐.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지당한지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하직하고 임금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아뢰고 형벌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은 김서방 아들을 크게 치하하였습니다. 내 과시 효자로다. 너 같은 효자가 있기에 나라의 큰일을 해결했는데 어찌 형벌을 가할 소냐. 사람이 늙으면 보고 듣고 겪은 일이 많아 지혜가 늘고 견식이 늙거늘 나라의 보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선왕께서 인간 60에 고려장이란 법을 내어 생장으로 숱한 인재를 죽이고 인의도덕을 어지럽혔으니 내 오늘 이런 법이 심히 부당했음을 알겠구나. 과인이 명하노니 이 목매한 고려장을 즉각 폐지하도록 하겠으니
그대는 돌아가는 길로 부친님을 그 어두운 땅굴에서 내놓아 햇빛을 보게 하고 백년장수하도록 모시어라.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 아들은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게 되니 기쁘기가 한량없어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청하여 하루 동안 마음껏 즐기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순이 되면 노인들을 생장하던 악습이 폐지되고 그 대신 큰 잔치를 차려 갑자 을축인 60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환갑잔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의 솟아오른 그것을 보니 그만.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낙엽도 지고 뼈만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애처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겨울 어느 날 신창군의 신관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신관사또를 볼 것 같으면 구척희의 얼굴은 말상이요. 볼은 축 처졌는데 쭉 재진 족제비누는 피발이 선데다가 안개가 낀 듯 흐리멍텅해서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또의 이런 꼴만 봐도 사또는 심술사납고 술과 여자들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위인이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임한지 달포가 지나도록 사또는 정사를 볼 대신에 기생부터 시작하여 오늘은 산놀이여 내일은 들놀이 게다가 어중이 떠중이 문무관원과 군내의 양반나 불행이들이 엇갈아 청하는 주연에는 한 번도 빠질세라 다 참여했습니다. 그때마다 술에 만취하여 부녀자들을 희롱하니 백성들의 뒤공론과 원망소리가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방의 초청을 받고 호방네 집으로 갔던 사또는 호방의 철을 보자 그만 첫눈에 환장할 지경이 되어 군내 인류기생까지도 쓴 외보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관원의 아내라 감히 범접은 못하고 은근히 추파를 보내며 낚시를 던졌지만 물리지 않았습니다. 호방과 그의 부인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술과 안주만 권하는지라 사또는 벙어리 냉가슴 알트 낑낑 아름소리까지 내며 관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관사에 돌아온 뒤 앉으나 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호방 부인의 솟아오르는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샛별 같은 눈동자, 제비 같은 몸맵시가 눈에 삼삼하여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던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나자 신관사또는 호방을 불렀습니다. 마음씨 비단 같아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보지 못했고 달개 모가지도 비틀어 보지 못한 호방이 개하에 들어서자 신관사또는 말상 같은 얼굴에 흉측한 웃음을 지으며 족제비 눈에 살기를 띠고 말했습니다. 호방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전날 호방네 집에서 잘 먹은 술과 안주에 취하여 고생하던 차에 마침 지나가는 금강산 도사님께 여쭈었더니 겨울철에 멍석달기가 특효약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하는 말이 호방이 아니고서는 그걸 구할 수 없다고 하니 내 믿고서 특히 부탁하네. 2, 3일 내로 꼭 구해다 바치게. 전날의 행동을 보아 무슨 재앙이라도 닥쳐오리라고 짐작은 했으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엄동설 안에 딸기를 얻어오라고 명령을 받자 호방의 눈아픈 졸지에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늑대보다도 비위가 더 두텁고 승냥이보다 지독한 신관사또가 생트집을 잡아 나를 모해하거나 파직을 시키고 내 아내를 가로채자는 수작이다. 호방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는 수가 없어 예.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방은 사랑방에 들어서자 문을 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사내 대장부로서 눈을 편히 뜨고 꽃 같은 아내를 짐승 같은 사또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떨어지고 손맥이 나른한 게 차라리 그 꼴을 보지 않고 죽는 것만 못하였습니다. 벌써 몸종과 부인이 여러 번이나 다녀갔지만 호방은 문을 안으로 건 채 단마디 대답을 하고는 이틀째나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호방에게는 애지중지하는 14살 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이 소식을 듣자 곧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비천한 자식이 부친님께서 병환에 계신 줄도 모르고 있다가 방금 전에야 기별을 받고 달려왔소오니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어찌 왔느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예, 부친님께서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골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선생님께 말미를 청했더니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난 아무 병도 없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아버지,
나라의 비밀이 아닐진데 부자간에 무슨 못할 말이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속이옵니까? 부친님께서 몸에 병은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 가득 찬 수심이야 어찌 소자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사람의 죽음은 효자로서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사오니 불효자식이지만 부친님의 근심을 나눠하기를 절절히 바라옵니다. 아들의 말에 목이 콱 메어 눈물을 줄줄 흘리던 호방은 간신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알 일이 아니로다. 소자 아직은 철부지이지만 아버지의 피주를 타고 나지 않았사옵니까? 성인들의 말씀에 이르기를 부부간엔 비밀이 있어도 부자간엔 비밀이 없다고 했사온데 한고울의 호방이란 중임을 맡아보시는 부친님께서 어이하여 이다지도 견식이 좁으시나이까? 호방은 하는 수 없이 문고리를 벗겨주고 나서 아들의 물음에 한숨을 지으며 자초지종을 설파하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만한 일에 뭘 시금까지 전폐하고 초심하시옵니까? 어서 일어나 진지나 드시옵소서. 소자 이 길로 산에 가서 딸기를 따다가 사또님께 바치겠나이다. 내가 애비라고 위로해서 하는 말은 고맙다만 하늘의 별따기가 엄동설하네 어디 가서 딸기를 따온단 말이냐? 제가 어찌 부친님을 속이겠습니까? 실은 소자에게 사또님의 분부에 대답할 만 한방책이 있어서 올린 말씀이오니 그리 아옵시고 일어나 진지상이나 받으시고 귀중한 몸 돌보시기 바라옵니다. 이튿날 소녀는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무슨 일인고? 호방의 아들이 사또님을 배웁겠다는 정갈이옵니다. 그래, 어서 들라 하여라. 군수가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자리를 고쳐잡고 내다보니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아는 소년인지라 기쁨을 숨기며 네,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그저께 사또님의 분부를 받고 백설이 휘날리는 뒤산으로 딸기 따러 갔던 소인의 부친인 호방께서 곰한테 당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소자 대신으로 이렇게 알리러 왔사옵니다.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또는 눈보라에서 곰한테 당했다는 소리를 듣자 에이, 소보다 더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엄동설안의 곰은 무슨 놈의 곰이며 곰은 지금쯤 겨울잠을 자고 있을 텐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던 소년은 한 발자국 다가서며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엄동설안의 곰이 겨울잠을 자서 없다는 사또님의 말씀은 천만지당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동설안에 산딸기가 있다니 곰보다 더 미련하지 않나이까? 사또님 하고 대꾸했습니다. 소년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게 된 신관사또는 낑낑 갑자르다가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내가 호방의 본관에 대한 충성이 어떤가를 떠본 것이니 그리 알고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보라고 전해라. 하고 슬쩍 말을 돌려댔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년은 기뻐서 아버님, 소자가 산딸기를 따다가 바쳤더니 사또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내일부터 부친님께서 나와 일을 보시라고 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내가 무얼 어떻게 했느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호방은 자기가 담차고 지혜 있는 아들에만 못하다고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시골에 사는 소년의 이모가 달려와서 대성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신관사서 사냥을 나왔다가 자기를 보고 수청을 들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수수께끼를 내고 가면서 3일 내로 수수께끼대로 고기를 잡아오지 못하면 자기를 붙잡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형부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모는 이렇게 말하며 소년의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세상에서는 얼굴이 고와도 원수구나. 그놈이 나한테 눈독을 들이다가 우리 애한테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엔 내가 또 걸려들 줄을 꼬맨들 생각했겠니? 어머니가 기가 막혀 눈물을 흘리는데 소년이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이모님, 그놈이 무슨 수수께끼를 냈습니까? 글쎄, 줄 없는 낚시를 가지고 끝없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라누나. 소년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한동안 생각하더니 이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서 사또가 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며 여차여차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신관사또는 가마 한 채까지 가지고 소년의 이모 집을 찾았습니다. 군수가 농분의 집에 도착하니 물찬 제비같이 고운 몸매에 한박꽃 같은 웃음에 보름달같이 환한 부인이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맞는지라 신관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인즉 고기를 잡아왔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의 낭군님께서는 발 없는 지게를 지고 자루 없는 도끼를 가지고 뿌리 없는 아들매기를 캐러 갔사옵니다.
부인의 꾀꼴새 같은 목소리에 정신없이 따라 외우던 사또는 사람들이 하아 웃는 바람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며 발 없는 지게가 어디 있으며 자루 없는 도끼로 어떻게 아들 매기를 치며 더구나 뿌리 없는 아들 매기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올럼했습니다. 그렇다면 줄 없는 낚시를 가지고 끝없는 바다에서 어떻게 낚시질로 고기를 잡을 수 있사옵니까? 사또가 농부 아내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그건 하고 쩔쩔매자 옆에 있던 농부들은 배를 끌어안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갯골망신을 당한 신관사또는 꼬리 빳빳이 도망치고 말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니 임금은 당장 이놈을 내치라고 하여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니 동네 사람들에게 평생 삿대질만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땀투성이 된 몸으로 선녀의 방으로. 옛날 송도에 사는 선비 남송아기 한 번은 이모가 사는 섬마을에 놀러 갔었습니다. 이모네 옆집에는 담을 두른 양가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선녀라고 부르는 절색의 무남동녀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선녀는 인물이 절색일 뿐만 아니라 글도 잘하여 소문이 났는지라 섬마을은 물론 송도에 한다하는 선비들과 활량들이 그 집의 사위가 되기 위해 문턱이 닿도록 다녔지만 선녀 낭자를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송아기 이모부의 부탁을 받고 양가집으로 심부름을 갔었습니다. 마침 그 집 주인 영감이 고을에서 나온 예방나리와 한담하는 중이어서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양버들 밑을 거닐던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후원의 수양버들 숲속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때마침 선녀낭자가 거기서 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미인이며 문장가로 소문난 처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하던 송아기는 오늘 먼 발치에서나마 선녀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천하가 불시에 환해지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의 박동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늘의 선녀도 왔다가 울고 가리라. 난데없이 들려오는 웬 남자의 감탄 소리에 선녀는 왓들 놀라 고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던 선녀의 눈이 수양버들 아래에 서 있는 준수하고 훤칠한 사나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치마자락을 끌고 별당으로 사라졌습니다. 단꿈에서 깨어난 듯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이모네 집으로 돌아온 송아기는 눈을 뜨나 감으나 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여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선녀낭자를 아내로 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속세의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고 문 옆에 수양버들로 자라났더라면 추나추동 사시절을 밤과 낮이 따로 없이 그를 맞고 바라며 한 생을 보낼 것을라. 사랑이란 이렇게도 사람을 괴롭게 구는 것인가? 삶과 죽음이 사랑 속에 있는 모양이기에 그 사랑에 속아서 울고 그 사랑의 귀한 목숨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인가? 이렇게 밤낮으로 생각하던 송아기는 정열에 끌어넘치는 사랑의 고백을 시로 써서 담장 너머로 처녀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는 회답은 없었고 짝사랑에 불타는 송악의 마음은 등잔심지처럼 바질바질 타기만 했습니다. 송악은 타는 가슴을 달랠 길이 없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담장 밖을 애돌며 휘파람을 불었고 그러다가는 또 다시 시를 써서 담장 안으로 보내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선녀낭자, 초계 같은 서생이 체면을 무릅쓰고 여러 번이나 목매어 불렀건만 어이하여 대답이 없나이까? 미물의 짐승인 개가 짖어도 이 개하고 굳이질라니 사람이 묻는 말에 욕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도 대답이 없으시다면 살아서 맺지 못한 인연을 죽어가서라도 맺기 위해 차라리 내 먼저 염라대왕을 찾아가 기다리겠소이다. 라는 위협의 편지도 써보냈습니다. 그게 효험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무엇이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선녀한테서 선비님은 죽으려 하셔도 죽을 수 없는 몸이옵니다. 모든 일은 죄다 때가 있는 줄로 하오니 연분이 있다면 어이하여 만나지 못함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편지의 뜻을 해득한 송아기는 얼마나 기뻤던지 즉석에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에 썼습니다. 선녀낭자,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나는 산을 좋아하고 낭자는 물을 좋아하거늘 산과 물은 떨어질 수 없음이라 이 어찌 연분이 아니며
지난날 목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어찌 하늘에 정해준 연분이라 아니하겠나이까. 이튿날 선녀한테서 회답이 왔습니다. 덕과 학문을 닦으시는 서생의 몸으로 어이하여 삼강오륜을 모르옵니까?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따를 수 없는 것이 여자인 줄 왜 모르나이까? 하오니 선비님께서 천한 소녀를 생각하느라 창창한 앞길을 그르치지 말으시고 학업의 정력을 몰부으시어 과거에 급제하신 다음에 소녀의 부모님께 청혼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며 그때면 소녀도 선비님과 백년해로 하며 받들어 모실까 하나이다. 부디 옥체만강하옵시고 학문을 닦아 연분을 마련하옵기를 두 손 모아 비나이다. 송아기는 심절이 느끼는 바가 있어 낭자, 내 마음은 언제나 선녀량자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소서. 내 3년 석 달 열흘 안에 과거급제하고 풍악을 울리며 그대를 맞으러 갈 것이니 장부에 천금 같은 언약 잊지 말고 기다려주소이다. 라고 써서 담장 안에 던지고 그 길로 송도로 올라갔습니다. 희망과 사랑은 힘이 되어 송아기는 학업으로 지는 해 뜨는 달을 맞고 발해였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관연한 처녀이긴 하지만 경국지색으로 소문난 처녀인지라 선년의 집엔 매파들이 쌀 뒤주에 골방 쥐나들 듯하여 이젠 부모들의 성화 같은 독촉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선녀는 첫 해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잡아댔고 두 번째 해엔 늙으신 부모만 남겨놓고 떠날 수 없노라 구실을 댔으나 올해에는 핑계를 댈 수도 없었거니와 된다손쳐도 쓸데없었습니다. 한 것은 이미 지체 높은 반의 아들과 혼사를 하고 잔치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선비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땅에서 솟았는지 난데없이 잠자던 처녀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켜놓고 3년 석 달 열흘 안에 오마하고 훌쩍 떠나더니 어찌하여 3년이 지나도록 님은 안 오실까. 선녀는 애타는 심정을 하소연할 곳 없어 10여 년 동안 자기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꼬리치며 뛰노는 고기들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물의 고기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 기른 지도 10년이 넘었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너희들은 어이하여 속타는 요 내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주나. 이제 열흘만 있으면 나는 맘에도 없는 재상집 귀신이 될 터인데 그 후부터는 누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며 너희들과 즐길 것이냐. 아, 한 번 먹은 일편단심, 저승에 가서도 변할 수 없구나. 기다리는 님은 오지 않고 며칠 후면 콧바는 양반자재 날 데리러 온다 하니 안타까운 이 심정을 그 누가 송도에 계시는 낭군님께 전하겠느냐. 선녀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연못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지더니 팔뚝 같은 고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비단필에 쓴 편지를 꽁꽁 말아서 못에 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큰 잉어 한 마리가 무르에 뛰어올라 떨어지는 편지를 넙적 받아 물더니 꼬리치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도에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남송아기는 한림학사의 벼슬까지 제수받고 보니 너무나 기뻐서 장에 가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펄쩍펄쩍 뛰는 잉어 한 마리를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잉어를 깨끗이 씻은 다음 배를 가르니 배 속에서 난데없는 비단천이 나왔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펼쳐보니 자기에게 보내온 선녀의 편지였습니다. 3년 전에 언약한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선녀낭자께서 써보낸 급박한 사연이었습니다. 송아기가 부모님 앞에 엎드려 사연을 아뢰니 부모들은 그더러 인차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그는 백마를 잡아타고 나는 듯이 섬마을로 달리었습니다. 한림학사 남송아기 닿는 말에 체질하여 땀투성이 된 몸으로 선녀네 집에 들어가자 신랑 마중을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남송아기 선녀 부친 앞에 엎드려 전후 사연을 이야기하고 고기배 속에서 꺼낸 편지를 내놓으니 신기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녀 부친이 급히 후원으로 들어가 선녀에게 물으니 사실이 그러한지라. 내 딸과 자네의 정성이 용왕님을 감동시켰나 보이다. 하늘과 바다가 정해준 천생배필인데 낸들 어쩌겠나. 헌데 저기 오는 신랑의 말을 들어봐야지. 노인은 말을 타고 오는 신랑을 마중 나가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나서 처분을 바랬습니다. 천생의 연분이란 것도 따로 있는 법인데 내 어찌 순종하지 않겠소. 신랑은 가마를 뒤로 돌리고 말머리를 돌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한림학사 남송악은
천하일색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루를 20의 맞잡이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로는 부모님을 공대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백년해로 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 울바자 옆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서는 고을에서도 악독하기로 이름난 부자가 살고 있었고 오두막에서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집에는 18살 난 머저리 아들이 있었는데 욕심꾸러기 부자놈은 손자를 일찍 보려고 머저리 아들을 20살 나는 처녀에게 억지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 머저리 아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처녀와 혼인 후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리 아들은 각시 앞에 앉자 멀뚱히 각시만 쳐다보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아들을 보고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의 저고리를 풀어주셔야죠. 그러자 멍청한 아들은 저고리만 풀어주고 또 가만히 각시만 쳐다보고 있으니 각시는 답답했는지 그냥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자 멍청한 아들도 그냥 돌아서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멍청한 아들은 신부의 눈초리가 싫어서 눈만 떨어지면 8살 난 머슴의 아들과 놀았습니다. 머슴군의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고 홀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으나 남달리 똑똑하고 그 지혜는 어른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머슴군은 산에 가서 부잣집 나무를 해서 쪽지게에다 지고 비틀진 눈길을 내리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지게다리를 분질렀습니다. 게다가 발목을 접질러 하는 수 없이 빈 지게만 지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냥이같이 악독한 부자놈은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나무를 한 단도 못 태우는 주제에 지게다리까지 분질렀구나. 그래, 내 집 재산을 탕진할 텐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지게의 버팀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던지 참나무 버팀대가 부러져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펄펄 뛰면서 지게값과 버팀대 값을 당장 물어내라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나 털면 먼지밖에 없는 머슴은 몇 푼 안 되는 지게값도 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다시 머슴을 발로 차고 때리는 바람에 머슴은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악독하기 짝이 없는 부자놈은 빚 대신 8살 난 아이를 머슴으로 두고 일을 시켰습니다. 부자놈의 여편네는 머슴애가 부엌에서 불을 뗄 때면 한편으로 쌀과 팥에 섞인 돌을 고르라고 하였고 부자놈은 머슴애가 소를 먹이러 들러 나갈 때면 소잔등에 앉아가면서 새끼를 꼬라고 짚을 갖다 주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쩍하면 머슴애 엎디라 하고는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실로 천하에 둘도 없는 악독한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머슴애는 너무도 기막히고 분해서 한 일자로 입을 꾹 다물고 부자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어쩔 테냐? 오늘 이 집으로 새끼를 꽈우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부자놈이 으름장을 놓을수록 더욱 고된 일을 시킬수록 머슴애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다는 생각이 깊어갔습니다. 머슴애는 너무 배가 고파 산에 가서 소를 놓고는 피나무 껍질을 벗겨 가늘게 새끼를 꼬고 참나무 가지를 휘어서 착고를 만든 다음 벼짚을 세워놓고 그 옆으로 돌아가며 착고를 놓았더니 눈먼 참새들이 착고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놈은 불에 구워 먹고 산 놈은 가지고 놀았습니다. 애비와 애미를 똑대 닮은 욕심꾸러기인 부자의 아들놈은 머슴애가 가지고 노는 새가 욕심이 나서 그걸 가지려고 얼리고 닥쳤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머슴애가 새를 부자놈의 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머슴애가 먹는 고소한 쇠고기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입술을 빨던 멍청한 아들은 머슴애가 주는 참새고기를 먹어보니 천하의 별맛인지라 엿을 많이 줄 테니 참새 잡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머슴애에게 졸랐습니다. 정말 엿을 많이 줄래요? 응, 거짓말하면 내 목을 잘라라. 가르쳐줘요. 도련님은 무서워서 못할 건데요. 힝, 내가 코까지 참새를 다 무서워할 줄 아니? 참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련님 아버지가 무서워 못한단 말이죠. 홍,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데? 그럼 좋아요. 잘 들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있는가 보고 아버지가 없을 때 가만히 광문을 활짝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천 마리 참새가 날아들어가서 곡식을 먹을 겁니다. 그때 살금살금 가서 제껏 광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야,
정말 그럴듯한데? 그런 다음에 바람구멍에다 마른 벼짚을 틀어막고 거기에다 불을 달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광 안에 꼴딱 차서 새들이 연기를 먹고 취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로 쓸어 담으면 힘도 안 들이고 단번에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도련님은 1년 내내 쇠고기만 먹어도 됩니다. 야, 그거 참 묘한 방법인데 넌 정말 골이 좋구나. 근데 내가 시켜줬단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엿을 꼭 많이 줘야 합니다. 부자놈의 아들은 입이 한 방만 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공짜술을 잔뜩 퍼마시고 집에 돌아온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구들장이 들썩들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간 부자의 여편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멍청한 아들은 너무 좋아서 고양이 걸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 아버지 괴춤에서 열쇠를 끄집어내다가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벼가마니와 조마대를 되는 대로 해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피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하여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들락날락하더니 수많은 참새들을 불러가지고 광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멍청아들은 싱 달려가 광문을 쾅하고 닫았습니다. 그는 새들이 광문을 밀고 나올까봐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밀고 있다가 광 안에서 짹짹거리며 푸드득 날아다니는 참새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자물쇠를 잠근 후 벼집단을 가져다 공기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불덩이를 가져다가 구멍을 틀어막은 벼집 속에다 넣고 키를 가져다가 키질을 하니 불은 삽시에 지붕형에 달려 3단 같은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걸 본 부자집 아들은 더럭 겁이 나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바람을 일구며 더욱 세차게 타서 부자가 자고 있는 집까지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을 때는 용마루가 거의 물러앉을 때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 꼬꾸라졌던 부자놈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 캑캑거리다가 눈을 떠보니 사방이 뻘건데 눈을 뜨고서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뛴다는 것이 그만 기둥에다 골을 박고 벌렁 자빠져 버둥거리다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불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있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집에 달려온 부자놈의 여편네는 아들을 부르며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들은 불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불을 벗기고 아들을 끌어안으니 멍청한 아들은 다짜고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용마루가 내려앉는 바람에 악독한 부자놈의 여편네와 멍청한 아들은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신부는 사정이 있어 친정으로 간 상태여서 신부만은 살았다고 합니다. 음탕하게 쳐다보며 언젠가 내 배 위에 올라가리라. 옛날 양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제울이라는 곳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음씨 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해주기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동생은 천하에 없는 날치기꾼이었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잔뜩 지고 인 중년 부부가 박진사네 집을 찾았습니다. 진사님 계시옵니까? 누구신지 들어오시오. 여쭙기 황송하오나 저는 샘물둥치에 사는데 진사님 댁에 의지하여 잔명이나마 보존하려고 찾아왔소이니 살펴주시옵소서. 박진사가 내다보니 그들의 옷은 남노하기 그지없었고 얼굴은 살이 쑥 빠져 광대뼈가 드러났고 눈은 한 치씩이나 들어간 것이 여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찾아왔다니 박진사는 하인을 불러서 쪽방을 내주라고 분부했습니다. 이튿날부터 그 사내는 백정지를 다니었는데 그의 성이 리가라 모두 그를 리백정이라 불렀습니다. 때는 섣달 금음께라 여기저기서 소를 많이 잡았는데 리백정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소를 잡아주고는 살고기를 한 칼 썩둑 베내어 이건 박진사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며 꼬챙이에 꿰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리백정이 박진사네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라 누구든지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소고기를 서너 꼬챙이씩 해가지고 와서는 진사님께 드리며 이 고기로 채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3년 동안을 하루같이 일하더니 돈량이나 잘 벌었습니다. 4년째 되던 섣달 금음날 리백정은 고기 안주를 잘 마련한 후 술을 받아가지고 박진사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수년 동안 진사님의 사랑을 받으며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내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기에 약소한 술이나마 올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그는 박진사와 고별하면서 한번 꼭 찾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육촌되는 이가 서산군수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육촌을 만나보러 가다가 괴산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 집에 와 있던 리백정이 생각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리백정은 박진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리백정네 집에서 며칠 묵은 박진사가 떠나려 할 때 리백정은 그럼 돌아올 때 꼭 들려 쉬고 가라고 열당분하하였습니다. 박진사가 육촌 동생네 집에 가서 놀고 돌아오는 길로 괴산에 이르니 웬 하인이 그를 붙잡고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보니 그는 리백정의 머슴이었습니다. 리백정네 집에 이르니 마루에 왔다 갔다 하던 리백정이 박진사가 오는 걸 보자 버선발로 달려가 맞았습니다. 리백정네 집에서 며칠 묵은 박진사는 리백정이 그처럼 만류하는 것도 마다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밖에 나가보니 벌써 좋은 말에다 부담을 지워놓았는데 한쪽 부담에는 한삼 세 몫을 가득 담고 다른 한쪽에는 안주 황삼을 꼴똑 담았었습니다. 약소한 대로 가지고 가주십시오. 박진사가 거절하다 못해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진사 사촌이 이걸 보자 욕심이 나서 몸살을 했습니다. 소문난 진상인 박진사 사촌은 암탉을 놓아 길렀는데 암탉이 알을 낳게 되면 수탉이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는 암탉밖에 없네. 이 알은 자네네 집 수탉이 교미하여 낳은 것이니 자네 것일세. 하며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 사람들은 양반 박서방은 지나치게 엮은 사람이더니 이제는 머저리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봄이 되자 박서방은 숫소를 사다가 놓아 기르더니 가을부터는 집집에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곧 찾아가서 그걸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왜 남의 송아지를 끌어가는가고 물으면 그는 나는 자네 집 수탉이 우리 집 암탉과 교미에서 낳은 알을 몽땅 돌리지 않았소. 이 소는 내 집 황소가 교미에서 낳았으니 그래 우리 집 송아지가 아니고 뭐요. 그놈은 이렇게 양반이란 턱을 대고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긁어가는 악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처녀들만 보면 음탕하게 쳐다보며 언젠가 내 배 위에 올라가리라 라며 희롱까지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촌형인 박진사가 한 번 걸음에 적잖게 벌어가지고 온 것을 보자 굴뚝 같은 욕심이 치밀어 캐고 들었습니다. 형님, 서산에 먹을 게 많습니까? 이 사람아, 서산은 자네도 알다시피 작은 고을인데 뭘 먹을 게 있겠나? 먹을 게 없다는 게 형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소? 사촌 동생이 따지고 드니 박진사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와 있던 리백정이 괴산에 사는데 은혜를 갚느라고 주기에 할 수 없이 가져왔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생각해보니 형이 저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온 걸 봐선 양반인 자기가 가서 한번 따지면 백정인 그놈은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한술에 꽉 박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리백정네 집에 이르니 정자관을 쓴 리백정이 장죽을 입에다 물고 마루에 안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그 꼴을 보더니만 저런 백정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내 놈이 감히 정자관을 쓰고 장죽을 꼬나 들고 양반인 체하고 행세를 해. 냉큼 꿇어 엎디지 못할까.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리백정이 내려다보니 알건달이며 날강도인 박진사의 사촌 동생인지라. 여봐라. 하고 점잖게 하인을 부르더니 저기 미친놈이 왔으니 붙잡아다 광에 가두도록 해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그러자 장정들이 달려들어 박진사의 사촌 동생을 제꺽 붙잡아 광에다 집어넣고 밖으로 자물쇠를 절컥 잠갔습니다.
박진사의 사촌 동생은 사면이 환히 내다보이는 광에 갇히고 보니 더욱 기가 막혀서 에이 벼락을 맞을 백정놈아. 냉큼 나를 내놓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니라. 저 녀석이 미쳐서 아무 소리나 하면 날뛰는데 미친 사람은 침을 제일 무서워하니라. 가까이 갔다가는 괜히 다치겠으니 긴 장대기 끝에다 송곳이나 돗바늘을 박아가지고 사면에서 사정없이 찌르도록 해라. 하인들이 잠깐 사이에 장대기 끝에다 송곳이며 돗바늘을 박아가지고 통발 안에 든 쥐를 찌르듯 이쪽 저쪽에서 찌르니 박진사 사촌 동생은 아프다고 소리치며 맴돌아쳤습니다. 저쪽으로 피해가면 저쪽에서 찌르고 이쪽으로 피해오면 이쪽에서 찌르는지라. 그는 앉을래야 앉을 수도 서 있을래야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맥이 지나여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린 그는 이놈의 백정놈. 어디 두고 보자. 양반을 괄시한 내 놈을 껍질을 벗기고 삼족을 멸하도록 서산군인 조카한테다 고발할 테다.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또 침으로 찌르자 그는 끝내 실신하채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리백정은 이제는 저놈의 정신병이 떨어진 모양이니 내도록 해라. 하고 호령했습니다. 박진사 사촌 동생은 아픈 것도 있고 다리야 날 살리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리하여 남의 재물을 톡톡히 털어가려던 양반은 미친놈으로 몰려 물매만 맞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박진사의 사촌 동생은 그 길로 서산군수로 있는 조카를 찾아가서 상놈인 백정한테 괄시당한 억울한 사정을 상소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백정놈한테 미친 게 몰리듯하고 온몸이 성한데라곤 없이 벌집이 된 것을 제 눈으로 본 서산군수는 형방을 불러 백정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형방이 라졸과 함께 박진사 사촌 동생을 앞세우고 백정네 집에 와서 보니 그 백정이란 사람은 바로 동방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후일 판서까지 지낸 리대감이었습니다. 형방은 박진사 사촌 동생을 보고 눈을 편히 뜨고서도 태산을 몰라본 미친놈이라며 눈이 빠지게 욕을 하고 나서 귓뺨을 이리 치고 저리 쳤습니다. 그 바람에 개잡은 포수처럼 우렁거리며 왔던 박진사 사촌 동생은 또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리대감이 임금의 포악한 행실에 불만을 품고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살림이 하도 구차해서 가짜 백정 노릇을 한 걸 알길없는 박진사의 사촌 동생인 알건달은 이와 같이 리대감의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그만 갯골망신을 당하고는 내빼고 말았다 합니다. 땀을 흘리며 떡을 치자 처녀는 부끄러워하며 전에 옛날 어느 심심산골 한 집에 한 살 난 아들을 가진 젊은 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노인은 예전부터 방앗간을 하여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에 한 처녀가 쌀을 갖고 와서 떡을 쳐달라고 해서 아들은 떡을 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땀을 흘리자 처녀는 부끄러운 듯 아들을 보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자 아들은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서 힘들진 않아요. 동네 어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워낙에 힘이 세서 동네에서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었대요. 아들은 어깨를 으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황소 한 마리가 고삐가 풀려서 이리저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다녔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황소가 있는 곳으로 뛰어오는 것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이를 안았는데 황소가 아버지를 보고 흥분해서 막 뛰어오는데 순간 아버지도 놀래서 뒤도 보지 않고 뛰었대요. 그래도 황소가 하도 빨리 달려와서 아버지 엉덩이를 뿔로 박으려는 순간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 황소의 뿔을 붙잡고 내던졌는데 그때 황소가 나자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힘쓰는 일이면 다 맡아서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그리 힘들지 않아요. 처녀는 재밌다면서 올 때마다 이야기를 듣다가 정이 통했는지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들을 낳았는데 노인은 아들에게 방앗간을 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일할 때는 노인이 아기를 받습니다.
어느 하루 며느리는 보리방아를 찧으려고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기었습니다. 아버님, 보리방아 찧어야겠는데 이 애를 봐주세요. 그래. 이리 가져와. 노인은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를 은희야금이야하며 안고 노는데 얼마 못 가서 손자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손자를 얼려도 보고 업어도 보았지만 손자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복자로 태어난 단 하나밖에 없는 손자지만 하도 우니까 곱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달래고 달래다 못해서 허허 그놈 울음도 길다. 저기 호랑이가 온다. 허허 그냥 울면 호랑이가 물어가게 밖에다 내놓겠다. 하고 위협해봤으나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를 포대기에 싼 채로 문을 열고 퇴마루에 내놓고는 문을 닫고 곰방대를 찾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윽해서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허허 그놈이 밖에 나가더니 무서워서 그친 모양이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노인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뜻밖에도 아이가 오간데 없었습니다. 노인은 혹 며느리가 안 와갔는가 해서 집신을 끌고 방앗간으로 가보니 며느리는 땀을 뚝뚝 흘리며 방아를 찧고 있었는데 손자놈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겁이 더럭 났습니다. 급히 돌아와 집 뒤를 돌아봤으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열의 아홉은 뒤산에 호랑이가 물어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손자가 없어져 대가 끊어지는 것은 둘째로 치고 점디 젊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랴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도 안 하고 배 속에 남은 씨를 받아 그것 하나 바라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애를 호랑이가 물어갔으니 어떻게 며느리를 대하며 무엇라고 말하나. 에이,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애도 하나 못 보고 밥축만 내는 등신이 살아서 뭘 하노. 노인은 광에 들어가 낫과 발을 가지고 뒤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찾지 못할 심산벽곡에 들어가 죽으려 했습니다. 심산으로 들어간 노인이 안간힘을 써서 벼랑을 토파오르니 앞에 범의 굴이 나타났습니다. 범의 굴을 보자 노인의 머릿속에서는 아무래도 죽을 바에는 손자놈을 물어간 범과 판까리 싸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치듯 하였습니다. 죽겠다고 마음을 먹은 노인이라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과 용맹이 솟아났는지 노인은 날파람을 일구며 아찔한 벼랑을 토파올랐습니다. 범의 굴은 높은 벼랑 낭떠러지 중턱에 있었는데 평생을 산에서 산발을 타며 살아온 노인이건만 땀동이를 흘리고서야 겨우 범의 굴에 다다랐습니다. 노인은 손에 낫을 거머쥔 채 덮어놓고 범의 굴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굴이 좁더니 들어갈수록 차차 넓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니 범은 없고 손자가 포대기에 쌓인 채 새근새근 잠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보자 너무도 기뻐서 낫을 놓고 아이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손자를 안고 나오려 하는데 갑자기 굴문이 막히며 캄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다보니 큰 범이 뒤걸음쳐 들어오는데 그 뒤로 범의 새끼 2마리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만만한 애를 물어다 놓고는 새끼들을 데리러 갔댔구나. 하지만 어림도 없지. 노인은 손자를 내려놓고 낫을 들고 마주 나갔습니다. 구란이 좁아서 낫을 휘두르기가 말죄였습니다. 그래서 낫을 놓고는 뒤걸음쳐 들어오는 호랑이의 꼬리를 덥석 잡아 손에다 감아쥐었습니다. 마음 놓고 꼬리를 휘두르며 들어오던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따웅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가니 노인도 마구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요행 울퉁불퉁한 바위에 발이 걸리자 노인은 잔뜩 버티고 서서 죽을 힘을 다해 끙하고 범의 꼬리를 당기니 이번에는 범이 도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범이 당기고 다음에는 노인이 당기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은 맥이 지나여 범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노인이었지만 노인인지라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노인은 범의 꼬리를 잡은 채 끌려 굴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그 울음소리의 힘을 얻어 범의 꼬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힘을 쓸 때 에라 모르겠다 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범은 제임에 모시겨 낭떠러지 바위에다
대가리를 박으며 떨어져 대갈통이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굴 안으로 들어가 손자를 품에 안고 낫을 들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시장하시겠는데 어딜 가셨다 인제야 오시나요? 산지 사방으로 애타게 찾아다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반겨 맞으며 물었건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나무군 총각이 놀러 오자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내일 아침에 범의 굴에 가보게. 거기는 왜요? 간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더군. 아이고, 호랑이 밥이 되자고 거길 가요. 내 꿈이 틀리지 않을 걸세. 그놈을 갖다가 팔아서 장가나 들게. 장가 가기 전에 범의 밥이 되게요. 허참, 내가 자네를 범에게 물릴 곳으로 보내겠나. 그 범은 죽었으니 이젠 뒤사낸 범이 없네. 두고 보게나. 이튿날 총각은 행여나에서 장정 둘을 데리고 뒤산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범의 굴이 있는 벼랑 아래에서 죽은 큰 범과 새끼 범 2마리 그리고 거기서 노인의 낫을 본 총각과 장정들은 그제서야 노인이 범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그 후부터 그를 범 잡은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처녀를 보며 참 탱탱하니 좋구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지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가리켜 망신이라 하고 체면이 엉망이 되어 말할 수 없이 창피스럽게 된 꼬락서니를 두고 갯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있은 후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답니다. 옛날 산 좋고 물 좋은 경성읍에 락향한 최정승과 리정승,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리정승인 리백등과 업정승인 어필수는 눈만 떨어지면 최정승을 보고 아들도 하나 없는 똥물에 빠진 최성방이라고 놀려주어 최정은 길을 펴고 살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에 열중했던 최정승은 학문이 깊고 구변이 좋아서 언제나 조리 있게 리치에 맞게 사람들을 설복시켜 한때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랬던 최정승이건만 대를 이을 아들은 없고 딸만 3자매를 두다 보니 자연히 남모르게 근심만 하는데 두정승은 최정승을 만나기만 하면 놀려주는 바람에 최정승은 마치 장마당에 내다 놓은 촌닭처럼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천일 정승에게는 리백동과 어필수가 눈에 든 가시처럼 보였고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안타까움이 서리고 엉켜 있었습니다. 최정은 자나깨나 한번 안갚음을 하리라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연 한 막내딸을 본 최정승의 머리에는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정승은 말 잘하는 사위를 얻어 사위의 입을 빌어 두정승의 체면을 볼 모양 없이 만들어 놓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최정승은 그날로 빈부귀천은 불문하고 옛말 잘하는 총각을 막내 사위로 삼으며 가산 전부를 넘겨준다는 방을 내붙였습니다. 최정승의 딸은 선녀같이 이쁘게 생긴 데다 마음 또한 비단이라 최정승이 방을 내이자 구변이 청산 유수 같고 거짓말 잘하기로 이름난 떡거머리 총각들이 홍수 밀려오듯 했습니다. 하지만 2, 3일이 지나도록 최정승의 마음에 드는 총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승의 총각 머슴도 처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머슴도 처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처녀를 보면 속으로 참 탱탱하니 좋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젊은 선비가 최정승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정승이 찾아온 선비를 보니 오관이 바르고 체격이 쭉 빠진 데다가 레이범절도 밝았습니다. 최정승은 주안상을 차려오라 하고 술상에 마주 앉아 선비를 시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하토에 내려가 보니 밤에 봐도 밤나무요 낮에 봐도 밤나무라 밤나무가 많기도 하대. 선비 총각은 최정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인차 대꾸를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오리나무가 줄줄이 늘어섰는데 오리를 가도 오리나무요 십리를 가도 오리나무지요. 그렇겠지.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선친께서 하토에다 논을 몇십 쌍 샀는데 가을에 가보니 벼가 고개를 숙인 게 없어서 내가 논판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니 그제야 벼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겠지. 어르신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각나는데요. 저의 부친께서는 삼껍질을 벗기려고 삼을 삼굿에 익혔지만 삼껍질이 잘 벗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3단 위에 올라서서 옷을 홀딱 벗었더니 그제야 슬슬 벗겨져서 부모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들었지요. 옛말이란 대개가 꾸며낸 거짓말이어서 최정승은 보아하니 자네는 말께나 하겠네 그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정색해서 대답했습니다. 입 가지고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탐해 보니 선비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정승은 총각을 보며 리백 등과 어필수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고 깔본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한 후 내가 내일 이정승과 업정승을 데려올 터이니 내 앞에서 그들이 다시는 큰 소리를 못 치게 톡톡히 망신을 줄 만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정승과 업정승은 최정승이 옛말 잘하는 사위감을 골랐으니 와서 선을 보라는 기별을 듣자 지체 없이 최정승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상이 한창인데 리정승이 건가래를 떼며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잔이면 벌써 세순배가 아니오. 어서 잔이나 비우고 최정승이 옛말 잘한다는 사위감을 고르셨다니 이야기나 들어보게 어떻소. 나도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어서 듣기가 소원이요. 업정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정승대감의 소원이 그렇다면 나야 반대할 리가 있겠소이까. 여봐라, 우선 선비 총각을 이리로 들라 해라. 선비 총각이 들어서며 새 정승에게 레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자 최정승이 자네 어른님들 앞에서 옛말 한마디 하게. 웬걸요. 전 옛말을 할 줄 모르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은 이야기나 한 켤레 할가 하옵니다. 그 모양을 보자 두 정승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좌우간 아무거나 들어보세. 하고 재촉했습니다. 전에 우리 조부님께서는 이천에서 노릇을 했사옵니다. 중들이 100여 명이나 있었지요. 그 중에는 여중도 몇이 있었지요. 하루는 소인이 조부한테 심부름을 갔는데 숱한 중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겠지요.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겠는 데는 어머니인 여중마저 누구의 씨앗인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허허, 그만큼 됐으면 그놈의 절도 볼장을 다 봤군. 리정승이 참지를 못하고 말어리를 자르는데 정승이 앞질러서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고 끊어진 이야기를 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중과 관계한 중들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관청에 갔지요. 저도 하도 신기해서 따라가 보니 군수가 듣고 나서 문초를 합니다. 절의 중이 얼마나 되느냐? 100여 명이 넘는 줄로 아뢰옵니다. 남승이 얼마나 되느냐? 예, 100여 명이 되옵니다. 남자 중에 무슨 성이 제일 많으냐? 리 씨가 많사온데 그 중에서도 전주리 씨가 제일 많은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다면 이 애의 성은 전주리 씨로 이름은 백등이라고 해라.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정승이 박장대소하며 리백. 여보게 리정승 들었나. 그러니 자네가 바로 누구의 종자인지도 모르는 그 중놈의 아들일세 그려. 하하하. 하고 놀려주었습니다. 리정승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 황소숨을 쉬는데 선비 총각은 모르는 척하며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애가 잘한 게 바로 이 리정승이란 말이네. 하하하. 업정승이 눈물을 짜며 웃는데 최정승이 하하하 공연한 소리를 하는군.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속이 흐뭇하여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리백이라고 지었는데 그 애를 돌림내기로 업어서 키우다 보니 서로 없겠다고 빼앗았지요. 그 애는 업히우는 것을 제일 좋아했지요. 그러다 보니 리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지고 예, 어필수야. 이리 오너라 내 업어줄게. 하고 부르면 어필수는 막 달려가서 냉큼 업히우곤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리정승이 깔깔 웃어대며 해에 이복의 필수. 그러고 보니 씨도 모를 그 애가 큰 게 바로 자네일세 그려. 하고는 배를 끌어안고 돌아가는데 업정승이 얼굴이 지직해서 에이 허파에 바람든 놈 같으니라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그러게 전 거짓말은 모른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에야 최정승은 선비 총각의 한마디 이야기로 하여 두 정승이 얼빠진 등신처럼 불그락 푸르락 쩔쩔매는 꼴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최정승은 온 읍이 떠나갈 듯 웃고 나서 두 정승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에 알고 보니
리정승과 업정승은 중놈의 아들이었군 그래. 리정승과 정승은 체면이 엉망이 되어 더없이 창피스럽게 되자 신도 제대로 찾아 신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러자 개들이 쫓아가며 멍멍 짖어대니 숱한 구경꾼들이 나와서 구경하였습니다. 이때 선비총각이 리정승과 업정승의 등 뒤에 대고 개꿀망신이다. 하고 큰 소리를 치자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말에는 개꼴망신이란 말이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